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동차만을 위한 노동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강의는 좀 짧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한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를 보시면 챕터 1장의 노동경제학부터 우리가 진도를 나갈 건데요. 속도가 좀 빠릅니다. 빠른데 1차 때 경작을 했거나 경작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어렵지 않게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 연기 강의라고 할까? 경작의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준비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에게 노동경작을 공부하는 밝은 희망찬 학생의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쉽게 빨리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앞에 보시면 목차가 있고요. 제일 앞에 고득점 답안 작성 방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첫 강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노경에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경작에서 뭐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묻는 말에 답을 잘 정확히 쓰고요. 중간에 설명을 할 때, 그쵸, 그래프라든가 수식이라든가 말을 잘 버무려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 문제에서요, 요즘은 묻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뭘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문제를 잘 보셔야 돼. 문제를 잘못 보시면 안 돼요. 관심사가 되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써 주셔야 되는데,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 앞에 1 해가지고 약간 서론이라 할까, 뭐라고 할까, 뭐 개요라고 할까, 이걸 좀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제에서 출제자가 묻고 있는 내용이 뭔가, 목표가 뭔가, 뭐에 대해서 쓸 것인가, 요거를 인트로 측면에서 좀 써주세요. 그래서 출제하신 분께서 여기 문제가 뭐뭐뭐에 대해서 논하는 거다. 길게 쓸 것도 아니고요. 나는 뭐뭐뭐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나는 문제를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특히 우리가 진도 뒤에 나가면 할 텐데 경작에서는 우리가 최적 선택이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한 최적 선택이다 라고 하면 이 최적 선택은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 하거나 미니마이제이션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최적 선택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쳐서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요걸 쭉 해서 뭘 쓰겠다 한 다음에 본문 내용을 쓰셔야 돼. 본문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뭐뭐뭐를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본문을 서술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차차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의 산발이의 기반을 둬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말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경작에서 그래프나 수식을 쓰는 이유는 어떤 내용이 길어졌을 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스토리가 길면 우리가 수능에서 뭐 언어 영역 지문 같은 거 보면 지문이 말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거를 중간중간에 수식이나 아니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좀 뭔가 이해하기 쉽게 조감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로 하고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아니면 적절한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기 답안을 잘 서술하시면 충분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인데 세 번째 이제 결론이라고 할까? 결론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까? 앞에 서론과 관련된 약간 앞에 나와 있는 핵심을 앞에다 딱 적어주면 좋긴 한데, 앞에서 내가 뭐뭐뭐뭐에 대해서
양과식이지 쓰겠다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요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저자분이 출제하신 분이 이렇게 뭐뭐뭐에 대해서 쓰세요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에다가 당신이 말씀하신 요런 채점자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쓰면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매듭 지어주면 되는 거죠. 별거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올드한 스타일이고 요즘 스타일은 됐어 그냥 묻는 거에 대해서 써버리면 됩니다. 목차 없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시 답안과 최고 답안 등등 제가 제시를 해줄 텐데 목차가 만약에 없잖아? 그러면요 책이 신문같이 신문에도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차 없이 써버리게 되면은 내용을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 빡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이렇게 간단한 목차를 잡아가지고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답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거기 포인트 있는데 좀 보세요. 여러분, 글을 쓰다가 틀린 게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틀렸다. 그럼 막 이렇게 X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 전체에 대해서 그림을 나타냈을 때 잘못 그린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일 때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X를 크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취소선을 이렇게 두 줄로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작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래프가 있게 되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프에 대한 해설을 좀 써주면 좋습니다. 이게 공급곡선, 수요곡선, 그리고 노동이고 임금이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을 써주게 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교과서 같은 것도 보면 그래프 밑이나 옆에다가 간단한 포인트 내용, 핵심되는 내용을 적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운데다가 크게 그리신 다음에 그 안에다 쓰셔도 되고요. 그래프를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게 한 다음에 내용을 써주셔도 되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바로 답안을 작성하지 마시고 제가 요거 얘기했잖아. 앞에 서론이나 개요나 요거에 대해서 좀 써주시죠. 이제 내가 뭐에 대해서 쓰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무슨 뭐 앞에 리드 부분에서 서론 쓸 건 아니고 난 뭐뭐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쓰겠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그 다음에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 중간에 계산했으니까 중간에 식을 찾아서 점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산의 결과를 꼭 집어서 다시 한번 임금은 어떻게 되고 고용은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서 매듭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요.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면은 이게 공간을 너무 빽빽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백의 미를 좀 많이 두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것도 너무 작게 그리기보다는 좀 크게 그려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시면 수식이 나와 있는데 제목과 수식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이렇게 쓴 다음에 빽빽하게 쓴 다음에 수식은 이렇게 한 줄 정도 띄어가지고 이렇게 써주시고 나타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6번도 본문 속에 수식을 집어넣지 말고요. 뭐뭐뭐뭐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수식을 따로 써주시고 그 다음 또 내용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7번. 자, 현실에 대한 내용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요즘은 좀 약간 퇴색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노동경작이 현실에 기반을 둔 학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밑에 현실의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현실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사례형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등장함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애써서 여기다가 뭐 사례라든가 뭐 시사점 적용 가능성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게 됐어요. 다음에 그 8번 보시면 뭐 히그스 마샬의 법칙 이런 걸 나중에 배울 텐데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쓰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답안에다가 처음에 문장을 쓸 때 영어를 쓰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앞에다가 그냥 처음부터 저렇게 쓰면 안 되고 힉스 마샬의 법칙에 따르면 한 다음에 뭐 가로치고 영어 사람 이름이라든가 중요한 표현은 영어로 써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무차별 곡선이라든가 인디퍼런스 커브 같은 거 써준 다음에 뒷부분에 갈 때는 약자를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9번째로는 여러분들은 뭐 다 습관이 글 쓰는 습관이 있긴 한데 뭐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글이 명쾌하고 깔끔하고 좋은 문제는 간결하게 쓰셔야 돼요. 너무 길게 만연체로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도 보면 보통 이제 법학 같은 지문들이 만연체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부터 판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짧게 끊어서 이게 여러분들의 글 쓰는 능력을 뽐내는 게 아니잖아, 채점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가 오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단언적인 표현 같은 거 있잖아. 반드시 뭐뭐가 된다. 항상 뭐뭐다.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세요. 굳이 애써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할 때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보통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드시 항상 이런 표현은 좀 지양을 하고요. 약간 정치적인 측면에서 뭐뭐뭐뭐일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이런 게 성립한다. 그렇게 써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11번 포인트 보시면 네, 거기 몰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이렇게 했잖아. 연습할 땐 그럴 수 있어요. 연습할 때는 이게 아이고 내가 공부를 안 한 부분이 출제가 됐네 라고 해가지고요. 중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데 모르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비벼서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안에 그런 핵심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잘 상기하셔서 노동경제학 전체 파트, 챕터 중에서 어디에 속하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요. 딱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에서요. 나한테 어려운 거는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 어렵거든. 그럴 때는요. 조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잘 쏟아내고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 같이 못 썼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썼다? 내 답안이 크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남들은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빈칸으로 해놨는데 나는 3점이라도 받았다. 그럼 이게 표점 돌리게 되면 점수가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합격자랑 불합격자랑 이 표점 1점 차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0.1점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 Y축이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프가 바로 두 주인공의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아니면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두 주인공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X축이라 하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하잖아요. X, Y 두 축에 나와 있는 변수를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변수를 반드시 쓰고 뭐 쓸 게 없다. 그럼 최종 결론에서는 이 변수 고용이면 고용, 임금이면 임금, 최종적으로 고용과 임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언급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답안지를 쓸 때 이게 나름 학문에서 경제학과 또 경영학과 법학이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 그러니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담겨 있는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답안지를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담겨 있는 답안지를 쓴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보시면요, 앞에서 얘기했죠. 물론 정답을 딱 쓰면 좋은 건데 그래프를 이용하고 수식을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그래프와 그리고 수식과 이런 것들. 근데 말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경제학에서 좋아하는 게 최적, 이런 거, 극대화, 최대화, 극소화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걸 많이 좀 써 주셔야 됩니다.
더 나가서 균형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야 돼요. 그리고 뭐 효용 이런 얘기라든가 비용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왕이면은 선택을 할 때 한계라는 원리를 이용한 선택 이런 단어들이 잘 담겨 있으면 그게 경제학적 마인드가 담겨 있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좀 줄었는데요. 초창기에 강의할 때는 한자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쓰지 마세요. 한자. 요즘 교수님들이 한자를 또 못 읽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쓴다라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총 비용 중에서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좀 어려운 한자도 아니고요. 그러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같은 거, 수식어 같은 게 어떤 걸 수식하는지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단 말이지. 수식을 썼으면 중간에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1번 이런 식으로 좀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프도 그래프 밑에다가 이름을 달고 수식 써주고 이런 것들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시면 약간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답안이 나와 있긴 한데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제가 과거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노경 선택해서 점수를 이렇게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잘 쓴 답안지를 이렇게 첨삭을 제가 몇 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찾으면 우리 재생 목록이라든가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리고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제가 제공하는 답안 말고요. 그거는 그냥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점수 줍니다. 이거고요. 나름대로 최고 답안이라 할 수 있는 예시 답안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최고 답안 이것들 참고해 가지고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그렇게 비슷하게 써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챕터 1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인트로 측면에서 답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챕터 1장서부터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